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8월 15일 토요일 랭킹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이 자리에는 최영일 시사평론가,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먼저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비상, 제자주에 등등이 보이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비상입니다. 사흘 연휴, 코로나19 비상. 네, 주춤하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명을 넘었는데요. 특히 수도권에 확진자가 집중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규락 기자, 네, 신규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난 거죠?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달여 만에 최다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요,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6명 늘어서 총 15,03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103명, 그리고 오늘은 166명 늘면서요, 이틀 연속 세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역 감염이 빠르게 늘고 있는 점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해외 유입 11명을 제외한 155명이 지역 발생 확진자인데 이 수도권에서만 무려 145명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용인의 우리제일교회에서 60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경기 양평의 서종면에서는 주민 31명이 집단 감염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정부에서도 방역 수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정세균 총리는요,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에만 주재하던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오늘 긴급히 앞당겨서 열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1시에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요, 방역 수위 조정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중대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명대로 나오면서 대규모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바뀌면요, 집회나 행사 등이 제한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게 됩니다. 학교나 유치원 또 어린이집도 등교를 하되 등교 인원이 축소가 되고요, 공공다중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선학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66명으로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 100명대, 지난 3월 말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소 국장님, 네. 그런데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게 다 이게 수도권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수도권 대유행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죠. 비상 상황이 아니고 초비상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166명 중에 해외 유입 1명 빼면 155명인데 그중에 145명이 수도권이거든요. 예. 한 세 가지 포인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수도권은 밀집된 상황이어 전파 우려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역 감염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흐름이 이게 지난 10일 이후에 지금 확진자의 흐름이 상당히 이제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100명 정도 이상 나오고 있지만 이 흐름이 이미 우리가 파악은 안 됐지만 지역사회가 상당 부분 이미 감염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야말로 초비상 상황이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 환자들도 늘고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은 비상 상황을 넘어선 초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앞서서 세 가지 측면을 짚어주시긴 했는데 저는 또 걱정인 게 과거에서는 한 장소에서 뭐 집단 감염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좀 산발적으로 여러 장소에서 맞습니다. 좀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더 두려운 점인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전에 5월 초반에 우리가 한번 깜짝 놀라고 경각했던 게 이태원 클럽발이었잖아요. 네. N차 감염, 7차 감염까지 갔는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이제 부천 쿠팡 물류센터 이런 쪽에서 작업 환경이 열악해서 여러 가지로 감염이 이제 전파될 우려가 있었다. 또는 특정 교회에서 뭐 다발적으로 나왔다. 이걸 우리가 소규모, 중규모 집단 감염이라고 부르는데 이번에는 오늘 이 100여 명 넘은 거는 이상하지 않았어요. 밤 사이에 계속 확진자 속보들이 들어왔었어요. 예. 그런데 어제 이미 103명으로 세 자리를 찍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황금 연휴 시작인데 많은 이제 의료 전문가들이, 방역 전문가들이 어제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안타까움을 토로했었거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또 연휴 기간에 경제도 살려야 되는데 이게 딜레마예요. 경제 살리기와 방역 이 두 가지는 뭐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보시면 패스트푸드에서 다발적으로 나왔다. 그렇죠. 교회는 꾸준히 나오고 있었는데 이젠 굉장히 폭증한 상태로 나온다. 거기에 전 더 걱정인 게 상가인데요.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시장인 남대문 시장에 처음에 케네디 상가, 그 다음에는 중앙 상가 이렇게 퍼지더니 동대문 시장으로 건너가서 그렇죠. 의류 부자재로 600여 개의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통일 시장에서도 나오고요. 그럼 여기서 또 아마 확산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학교인데 이 용인 지역 두 군데 고등학교에서 나온 이미 2차 감염 가족에게 됐고요. 이 부모는 또 분당에서 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려가 되는데 이 학생들이 교실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 주말 사이에 영화관, PC방, 거기다가 코인 노래방, 우리가 걱정했던 음식점, 그러니까 다중이용 시설을 다 이용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그 사이에 우리의 경각심이 느슨해진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폭우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미 이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에 쌓여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도권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 것 네.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식당, 교회 이런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 이게 또 큰 문제 같은데 또 하나가 바로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확진자가 굉장히 늘고 있다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전에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깜깜이 감염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지금 화면 보시면 8월 8일만 해도 8.5% 아직 10%가 안 넘었었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13.7%, 13%에 이르는 게 도대체 어디서 감염되는지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에요. 일단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아요. 일단 이제 확진자 증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확진자 중에서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는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전에는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5%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파 차단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 최근에 13%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깜깜이 환자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감염 경로를 알아야지 차단할 거 아닙니까? 추적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무증상 환자라든지 아니면 경증 환자들은 본인이 뭐 코로나에 걸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알지 못하고 지나게 되면 그게 계속 추가적으로 또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N번 감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약간 우리가 우려할 정도의 퍼센티지가 올라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정부 당국에서도 지금 깜깜이 환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N번식으로 계속 감염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앞으로 확진자의 확증을 막는 데 있어서 그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방역 당국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까지 전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을 합친 신규 확진 환자의 수가 이라크 교민 입국시를 제외하고는 지난 4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한다면 지난번과 같은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가 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연휴 기간 내라도 관련돼서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장님 한 35분 뒤인 오후 1시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여부를 두고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네. 일단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은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생활도 좀 많이 달라지는 거겠죠,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 흐름 봐서는 2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우리 일상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 보통 이 행사 같은 거, 모임 같은 걸 할 때 실내 행사는 50명 이상 넘어가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실외 행사는 이제 100명 이상 모일 수가 없게 되고요. 지금 이제 프로야구에 일부 제한적으로 관중들 입장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다 금지가 됩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무관중 경기로 해야 되고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이런 부분도 전부 운영이 중단이 됩니다. 노래 연습장 마찬가지고요. 학교도 이제 등교 인원이 축소되는 식으로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격상되게 되면 공공기관부터 해서 재택근무, 유연근무 이런 부분이 확산이 되게 될 거고 민간 기업도 그에 따라서 지금도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재택근무, 유연근무가 점점
많이 확산되는 쪽으로 흐름이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네. 예, 결국 개개인들의 거리두기를 더 철저히 하고 사람 많은 곳에는 가지 않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일 것 같은데, 근데 정부 정책을 두고 약간 논란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부터 정부가 외식비를 지원하는 외식 권장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오후 4시부터 내일 자정까지죠. 외식업소에서 2만 원 이상 5번 카드를 사용하고 6번째 결제를 할 때 만 원을 환급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캠페인에만 약 330억 원 예산을 좀 투입한 상태인데, 아니, 사회적 거리를 두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을 권장해야 할 상황에서 저런 외식 장려 정책, 임관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모순적인 측면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렵긴 해요. 그런데 이미 3차 추가 경제 예산에 330억 원이 지금 투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 외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8월 14일부터 시행이 돼서 11월 30일까지 해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건 금요일날 오후 4시부터 일요일날 자정까지. 그러니까 시간 제약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말에 아마 외식을 좀 권장하기 위해서 저런 정책을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카드사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카드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벤트 응모를 해야 하고, 거기에서 아마 뭐 지금 구체적으로는 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카드사 응모하면 이제 거기에서 대상이 되면 그때 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총 6번을 할 수 있는데 6번을 하게 되면 그중에 만 원을 할인해 준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뭐 만 원 할인받기 위해서 일부러 6만 원 정도를 써야 하는데, 11만 원을 써야겠죠. 그래. 12만 원을 썼을 때 만 원 환급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11만 그러면 원을 써야 되는 거죠.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예. 그 다음에 일부러 외식을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또 이게 절차가 그냥 카드를 쓰는 게 아니고, 예. 또 카드사에 가서 응모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 저건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엄발의 오줌 누기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예. 30억 정도를 소비하게 해서 얼마나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코로나 양성 확진자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조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저런 정책을 쓰다가 잘못하면 또 코로나 양성 환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이 듭니다. 네, 평론가님 정말 뭐 말씀처럼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참 어려운 것 어렵죠. 같은데, 방송 보시는 많은 네네. 학부모님들은 또 애들 학교 보내는 게 걱정이 네네. 될 것 같긴 한데, 개학이 한 1, 2주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방송을 하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제가 고3 아빠거든요. 아, 그러니까 남 문제가 아니에요. 예. 지금 1학기는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학교 수업했는가? 대부분은 온라인 수업이었고, 그렇죠. 간신히 이제 5월에 등교 수업이 됐지만 멈췄다 등교하다, 멈췄다 등교하다, 또 학급 수에 인원을 제한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3이 3분의 2 정도 로테이션으로 등교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2 아래는 3분의 1로 유지하라는 또 기간도 있었어요. 학교마다 다 정책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올해 망한 고3이다. 학습 격차 커져 있고 제대로 진도를 뺐는지도 이건 확인이 어렵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 방학을 했어요. 방학이 올해는 2주예요. 그럼 이제 8월 후반에 또 바로 개학이에요. 그렇죠. 그럼 2학기가 시작되는데 2학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건 모든 학부모가 걱정이거든요. 지금 바이러스는 더 창궐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9월에 개학해. 교육당국은 못해요. 그러다 지금 못하는 쪽으로 흘러갔거든요. 우리나라는 학교 갈 수 있겠냐고요. 가을에. 그 다음에 가을은 원래 2차 대유행이 예고됐던 시기입니다. 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고 추석 지나서 쌀쌀해지면 바이러스가 더 기승을 부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2학기는 어떻게 되나? 올해가 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건가? 그럼 아이들은 제대로 학교를 다녔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실제로 학습을 한 건가? 그래서 이제 교육당국이 오는 주에, 이제 다가오는 주간에 시도 교육감을 모아서 이제 협의회를 엽니다. 네. 2학기에 이제 어떻게 방역과 학습을 동시병행할 것인가?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마 1학기와 유사하게 바이러스가 또 올라가면 등교 우선 제한하고, 바이러스가 좀 떨어지면 한 3분의 1, 3분의 2 수준에서 돌아가면서 등교를 하고, 참 제가 보기엔 이 교육당국도 답답하겠지만 학부모들은 정말 애가 타는 심정이고요. 또 하나는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이러스 감염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그 어디에 의존하냐면 정말 마치 모험처럼 사교육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학원도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엔 학원 밀집 정말 위험하거든요. 마스크 쓰고 한 반나절 수업할까? 아이들이 벗지 않을까? 부모 걱정은 큰데. 근데 그걸 또 안 보내면 우리 아이의 학습이 뒤처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 고민 사이에서 정말 이건 제가 보기엔 답 없는 문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학부모들 애가당 태우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 대유행이 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수단체 그리고 민노총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연다고 해서 도심에서 집회를 연다고 해서 또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광화문 광장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현재 모습인데 아직 집회를 시작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죠. 세종대왕상 앞에서 굉장히 많은 깃발들이 보이고 지금 모이고 있어서 경찰들이 지금 통제에 들어간 상황인데 소국장님, 네. 가뜩이나 지금 접촉하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밀접하고 밀집돼 있으면 안 된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런 집회 과연 지금 꼭 해야 되는 건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저 오면서 이제 보니까 지하철역에서 이제 집회 참가자들이 조금씩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걱정이 되는 것이 대부분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집회 예. 참석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 걱정이 되고 이게 수도권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집회 주최한 측은 주최한 측대로 나름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서울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런 부분들이 이제 이 오신 분들도 그렇지만 또 그 가족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분들도 혹시나 이제 이런 장소를 통해서 더 코로나가 감염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어제나 그저께 이렇게 저런 얘기가 나왔을 때 주최 측에서 자발적으로 집회를 좀 취소하거나 연기를 했으면 훨씬 더 좀 좋지 않았을까. 일부 단체는 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20여 개 단체 한 12만 명 정도가 오늘 모일 것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저런 측면에서 걱정이 좀 되고 물론 주최 측은 뭐 철저히 방역을 대책을 세웠다 이렇게 좀 얘기는 하는데 혹시나 어쨌든 그런 좀 확산하는 그런 계기가 안 됐으면 하는 걱정이 바람입니다. 저게 이제 전국에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헤어졌을 때 전국으로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는 거잖아요. 파악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오늘 또 우리 그 광화문 주변에 이제 관광버스들 아마 지역에서 지방에서 오신 분들 같은데 그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어디로 어떤 분이 몇 명이 갔는지도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말 이 감염 자가 저 참가자 중에 있고 그렇다면은 이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거죠. 예,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짚어볼 만한 게 앞으로 이제 17일까지 좀 꽤 긴 연휴가 있잖아요. 네. 좀 저희가 지켜야 될 세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렇게 좀 방역당국에서 지침을 내렸는데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켜야 할 세 가지가 뭐 다 누구나 이제까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네. 그렇지만 한번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휴게소, 식당, 카페, 음식점에서는 최소, 그러니까 필요한 그런 범위 내, 시간 내에서만 머무르고요. 그리고 사람 간 거리는 2m 이상 유지. 이 내용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네. 사실 대부분 국민들이 많이 실천을 하고 있는데 또 이걸 또 무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금입니다. 하지 말아서는 안 되는 세 가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발열이나 이제 호흡기 증상, 서서히 경미하다 할지라도 이제 절대로 여행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행 가는 같이 일행들이랄지 아니면 여행지에서 다른 사람의 전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고요. 또 밀폐가 됐다거나 밀접한 장소는 되도록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여러 가지로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도 증상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소리를 지르거나 이야기를 크게 하면 우리가 비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방울이 튄단 말이에요. 예. 사실 코로나에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으로 전파하는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지켜야 할 세 가지하고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는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네. 네, 이 사흘간의 연휴 동안에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켜야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핫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키워드는 바로
대자비입니다. 문체적 박 대자비. 과연 어떤 대자비일까요? 자, 이 얘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부터 들어보시죠.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입니다. 방역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랍니다.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랍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방금 들으신 경축사에서 북한 관련해서 평화, 경제, 생명 공동체를 이루자 네. 북한과 이런 게 눈에 띄는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에 수해복구 관련해서 네. 외부 지원 전혀 받지 마라 맞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저렇게 문 대통령의 제안에 과연 북한이 호응을 할까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 또 신임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도 계속 인도적인 협력 이야기는 일관적으로 우리 정부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직접 보도한 건데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 회의를 주관을 하고 여기서 수해가 지금 심각하다고 해요. 예. 지금 이제 유엔과 국제 기구들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주택은 4배 이상 이제 허물어졌고 예. 농경지는 2배 이상 피해가 있다고 해요. 22명 사망, 4명 실종이라고 유엔 기구가 인명피해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해 복구를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기념일까지 완료하라. 시점을 못을 박았어요. 근데 또 하나는 방역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 지원을 결코 받지 말라는 이유는 이게 수해 복구 지원 받다가 팬데믹인데 코로나19가 들어올까봐 방역 차원에서 이 지시를 한 것인데 어쨌든 결국 이런 상황에서 남북교류는 되겠는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빗장을 결코 풀지 않을 것 같고요. 한동안 우리 정부의 제안은 계속 좀 정체된 국면으로 흘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한국갤럽 조사예요. 근데 30%대로 내려앉았는데, 취임 이후 최저치 기록이에요. 근데 청와대는 심기일전하겠다, 이런 반응이에요.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30%로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레임덕이랄지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쉽게 30% 떨어지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런데 아마 이전부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우려 섞인 그러한 시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떤 여론이 좀 이탈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청와대 참모와 관련된 특히 이제 다주택 청와대 참모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일부 참모들이 다 이루고 살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임시킨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법무부하고 검찰이 굉장히 충돌을 했는데 네. 너무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좀 이상하게도 말이죠. 이제 저도 상당히 방송한 지 꽤 됐는데 지금 저 지지율 떨어지는 걸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저희가 방송 나갔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사실 채널 A에서도 똑같은 얘기하고 다른 방송에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떤 얘기가 많이 쓰냐면 40%가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콘크리트 지지율도 사실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한 번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때 정부에서 어떤 얘기를 했으냐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일희일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변화가 하느냐, 오히려 혁신하느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일일비 한다고 해놓고 계속적으로 원래 있던 그대로 가버리면 결과적으로 여론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방금 전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박근혜 정부 때가 떠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 토크 제목도 박대자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일각에선 현재 상황과 박근혜 정부 집권 후반기의 상황이 너무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제목을 달기를 박근혜 정부 대자뷰 이렇게 달았는데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도 굉장히 많은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사태를 맞았었는데 당시에도 아니한 상황 인식 이렇게 이제 비슷하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번에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정책 라인에 사표를 발뢰한 것처럼 지금 그때도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 등 문고리 3인방을 유임했다 이런 거고 당시에도 160석 새누리당이 여당 독주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역시 176석의 거대 여당이 독주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또 불통과 오만 당시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낸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그 파동이 있었는데 네. 지금도 여당 내에 다른 목소리를 용인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 거죠. 소 국장님, 네. 어때 동의하십니까? 비슷한 것 같으세요? 뭐 이제 저런 측면에 주목해서 보면은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다른 부분도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과연 현재의 상황을 보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과연 엄중하게 보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청와대 수석들 개편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저게 이벤트임에도 수석들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국민들한테 정확히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예. 사람은 바뀌었지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좀 많은데 박근혜 정부와의 대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차이점이 크게 봐서 저는 두 가지다. 첫째는 그 당시에 야당에는 강력한 리더가 있었거든요. 문재인이라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강력한 야당의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좀 다르다. 지금은 이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야당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지만 야당의 강력한 리더는 지금 부각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 당시와 다른 점 하나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까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 얘기도 했지만 이른바 친박과 비박 그 갈등이 보통 갈등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내부에서 이제 분열이 됐던 거죠, 완전히. 근데 지금의 여권은 봤을 때는 어쨌든 대체적인 이른바 범친문으로서 이 세력이 잡혔기 때문에 내부 갈등이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는 사실상 거의 없는 정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와 또 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함께 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면서 여당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젠더 이슈 이후 그리고 부동산 문제 최근에 또 수재까지 겹쳐가지고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그러나 몇 년 만에 미래통합당이 우리 민주당을 앞섰다는 것은 충격적인 이야기죠. 국민 여론을 당연히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당이 이 사항을 굉장히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대응해야 된다는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지지율 하락을 두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는데요. 어제 수해 이재민을 위한 모금 방송에 참석한 이 대표 봉투를 깜빡했습니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희망의 메시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해도 함께해서 빨리 극복하는데 동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저희 당과 정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따뜻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네, 다시 이따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변호사님 사실 이 대표가 가장 당황스러웠을 것 같기는 한데 평소 이제 신경 쓸 일이 정말 많은 것 같긴 해요. 일종의 해프닝이죠. 해프닝인데 일반인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자리는 좀 다른 자리죠. 그러니까 수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모금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동참으로 갔는데 동참으로 가려면 결과적으로 모금한 봉투를 가져가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봉투를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이해는 가지만 이제 본인 입장에서 좀 씁쓸하다고 보고요. 이제 최근에 수해가 굉장히 크게 났잖아요. 그런데 사실 호남의 지지를 엄청 받고 있는 여당의 대표가 먼저 달려가야 하는데 결국 통합당 김종인 대표가 먼저 달려갔고 또 저렇게 이재민을 위해서 모금 행사를 하는데 아예 봉투도 깜빡 잊고 가져오지 않는 저런 해프닝을
국민들이 봤을 때 이제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해찬 대표가 여러 가지 뭐 서울이 천박한다랄지 뭐 여러 가지 좀 말실수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상당히 좀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본인 자체가 굉장히 신경 쓸 것도 많고 이제 저 자리를 갈 때는 뭐 생각하고 갔겠지만 아마 봉투나 그런 것들은 아마 참모들이 좀 챙겨줬을 거예요. 그런데 저 자리 그 모금 스테이지에 올라가기 전에 왜 당에서는 그런 걸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당 자체에서도 저건 약간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민주당의 해명은 봉투가 주머니에 있었는데 수첩하고 섞여서 잘 찾지 못했고 나중에 결국 이제 기부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다시 밝혀드리고요. 근데 사실 여당의 가장 뼈아픈 여론조사는 뭐 대통령 지지율도 있겠지만 바로 이 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음 대선에서 어느 후보를 뽑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당 후보 41%, 야당 후보 45%입니다. 조 국장님, 네.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지 넉 달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지지율은 이게 어떤 하나의 현상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총선 이후에 계속된 누적된 낙제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하나의 단순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면 그걸 다시 이렇게 만회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총선 이후에 뭐 윤미향 의원 사태부터 인국공 사태, 또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또 부동산 문제, 그리고 뭐 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쭉 누적되어 오는 과정에서 이제 현재의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이제 여권으로서는 뼈 아픈 것이고, 이른바 이 빨간불도 보통 빨간불이 아닌 상황인 거죠, 지금. 거기다가 이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더 확산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참 지지율의 어떤 반등을 꾀하는 여권으로서는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면 이 서울, 그리고 이념 성향으로 중도층, 여기에서 상당 부분 그 지지율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겁니다. 이 수도권, 특히 서울, 그리고 중도층이 돌아섰다라는 것은 향후의 전국 운영과 관련해서 여권이 이 판단을 할 때 이 부분에서 정말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바라봐야지 조금 지나면 상황이 좋아질 거야, 다시 반전될 거야, 이렇게만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라는 거죠. 예. 네. 저희 여론조사는 제가 볼 때는 예. 좀 민주당이 굉장히 뼈아프게 봐야 한다고 봐요. 그 예. 이유는 지금 여당 내에서는 이낙연 대표하고 또 이재명 지사라는 아주 거물급 대선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에는 지금 후보가 없어요. 물론 윤석열 총장이 뭐 9% 정도 뭐 이렇게 좀 나와서 지지는 좀 있긴 하지만 사실 뭐 야당이나 보수 쪽에서도 대통령 후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야당에 대통령 후보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잠재적 대권 후보가 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후보를 뽑겠다고 저렇게 여론조사 나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예. 네.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보통 너무 이렇게 기관차가 빨리 가다 보면 사실 멈추다거나 아니면 방향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당이나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빨리 속도를 늦춘다랄지 아니면 방향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바꾸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대권 주자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짚어볼 텐데요. 그렇다면 집권 여당을 향한 민심 이반의 현상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준비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21대 국회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회로 만들 책임이 온전히 민주당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정규직 전환 후속 조치를 확정지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합니다.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법률 대안을 의사 일정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총선 이후 지난 넉 달간의 상황을 잠깐 짧게 짚어봤는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야당 후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당은 사실 막강한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후보를 찍겠다는 비율이 높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얘기를 했는데 여당 내에서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화면을 준비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이낙연 의원을 수치로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볼 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대표는 약간의 이제 대비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사이다 발언도 하고 본인의 뚜렷한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이제 이낙연 대표는 굉장히 이제 신중 모드로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소신적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선호도 높이 올라가는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지사가 사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에 파기환송 받았잖아요. 그때 많은 얘기들이 이제 이재명 지사가 뭐 날개를 달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 자유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 본인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앞으로 이제 대권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 조사는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은 사실 어떤 친문이라는 세력이 여당 내에서는 굉장히 확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표 아직 아니죠.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와대에서 국무총리로 근무를 했고 이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오버랩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수록 어떻게 보면 이낙연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같이 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같이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 싶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친문 내에서도 약간 좀 분화가 되고 있지 않는가. 특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던 그런 진보나 친무의 일부가 좀 이탈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탈을 한다고 하면 이재명 지사에게는 굉장히 지지율에 있어서 지지율이 높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것은 당대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대표에서 과연 만약에 이낙연 의원이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또 다른 변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소국장님 뭐 말씀대로라면 정말 이낙연 의원한테는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이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낙연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전당대회 이후에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새로운 모습의 이낙연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전당대회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뭐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지율이 일단 이재명 지사 앞서는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 뭐 이건 예상됐던 흐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총선 이후에 이낙연 의원이 어떤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냥 의원 이낙연으로서만 있었던 것이지 물론 그 상황에서 이낙연 의원은 내가 하나의 의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반면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굉장히 강한 존재감을 보여줬거든요. 당장 어제만 해도 그 종교 집합 금지 명령을 경기도가 제일 먼저 그냥 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발빠르게 이슈에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도드라지면서 이제 지지율이 올랐는데 8월 29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만약 이낙연 의원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게 된다면 아마 그 이후에 이낙연 의원이 계속 화면에 비춰지는 경우가 많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 이제 당대표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그때의 이제 고민은 다른 고민이죠. 아까 김광삼 변호사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이낙연 의원이 자기 입장을 자꾸 밝혀갈수록 이것이 이제 기존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똑같은 입장을 밝혀가면은 그것이 이제 어떤 또 국민의 민심과 좀 괴리가 생길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차별화된 입장을 강하게 밝히기에는 내부 지지자들과의 로부터 또 상당한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그 직면에 그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이제 슬기롭게 그런 부분을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또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전당대회 이후에는 저는 이낙연 의원 지지율은 다시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여당 후보 관련해서 두 분 의견 들었는데 이번 야당 후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야당 후보가 여당 후보, 그러니까 여당이 여당과 대등해진 게 거의 2016년 탄핵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야당에 마땅한 후보가 지금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없는데
없는데 있는 듯 보이는 착시 현상이 지금 현 정부의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이 지금 보면은 민주당 내에 1, 2위의 크로스 밖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있는 겁니다. 예. 이 사실은 두 자릿수를 뚫고 올라갔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다시 한 자릿수로 내려왔지만 그런데 야권의 나머지 과거의 대권에 도전했던 후보들은 존재감이 미미해요. 그런데 왜 윤석열 총장만 보이느냐? 마치 이제 문재인 정부의 또는 대통령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어찌 보면 거의 유일무이한 인물 이렇게 돼서 통합당 소속도 아니고 사실은 야당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데 윤석열 총장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보고 통합당이 지금 대선 준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결코 없는 겁니다. 네. 그 윤석열 총장은 어쨌든 내년까지 약 1년 남은 임기를 지금 밀고 나가려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고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알 수 없어요. 하루하루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일촉즉발인데 문제는 저 주자는 지금 정치권의 입장, 특히 통합당의 입장에선 허구의 주자고 김종인 이 비대위원장은 처음엔 아유 안 될 얘기다. 근데 요즘은 약간 입장은 바뀌었어요. 들어온다면 가능은 하다.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면은 이 검사로서의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정치인으로 변신했을 때 그때 정치인으로도 이 매력 있는 상품이 될 것이냐. 이것도 미지수예요. 네. 그래서 야권은 빨리 대권 주자를 이제라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권이 다시 민심을 얻을지 아니면 야당이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한 랭킹 만나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1타. 어떤 1타냐면 1타 강사의 부동산 특장, 부동산 1타 강의 얘기인데요. 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 여전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여권 인사들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현재 그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정책을 이제 거듭 발표할 때 보면 조금씩 구멍이 있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또 시간이 좀 지나가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일종의 지금 일시적인 혼란이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조만간에 진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동산 3법이 갖고 있는 힘이 나타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고 집 없는 서민들이 이게 법 잘 만들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국민들이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네, 소국장님 일단 종합을 해보면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조만간 진정될 것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심리전에서 좀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객관적인 어떤 수치에 따른 근거로 과학적인 전망보다는 일단은 좀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물론 이 주택가격 상승률로 봤을 때 지난번에 문 대통령도 얘기했던 것처럼 집값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여전히 집값이 오르는 그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보기엔 집값이 안정될 거다 아니면 계속 올라갈 거다 이걸 판단하기에는 지금 국면은 조금 두고 봐야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싶어서 섣부른 긍정론이나 낙관론은 좀 이른 것 같고요. 근데 여권에서 자꾸 이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쨌든 부동산 문제가 현재 대통령이나 정당 지지율의 부정적인 부분에서 최고 많은 수치를 국민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 잡힐 거다라는 얘기를 자꾸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여권이 이 부동산 문제를 몰입해가지고 저걸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저거 문제를 자꾸 얘기할수록 잡겠다 뭐 하겠다 자꾸 얘기할수록 더 그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현재의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좀 바라보고 전체적인 전국 운영의 방향이라든지 입법의 방향이라든지 또 청와대와 당과의 역할 분담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이 큰 틀에서의 어떤 로드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짜야 되는 그런 속에서 이제 부동산 문제도 바라보는 것이 여권으로서는 일종의 출구 전략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근데 여권 인식과 달리 국민들의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현재보다 오를 것이다가 여전히 58%입니다. 반면 내릴 것이다는 13%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또 전 반드시 고지할 저희 의무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도 잘못하고 있다가 65% 훨씬 높습니다. 김건삼 변호사님, 여론은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권하고는. 여론 결과만 보면 이제 국민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이제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좋게 될 것이라고 이제 낙관을 피고 있는데 이 부동산이요 10억짜리가 100억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볼 때는 이제 오를 만큼 오르기 때문에 더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중위권에서 있던 아파트들이 이제 갭을 메꾸기 위해서 좀 오를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아파트가 더 오르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전혀 안 썼다 하더라도 사실 이 정도는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 문제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측면에서 보면 일단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랄지 입법들이 이제 전세값을 좀 올리고 전세값이 굉장히 폭등하고 전세물을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는 전세값 폭등이 굉장히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유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세랄지 보유세랄지 양도세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심리적인 압박 그런 걸 굉장히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도 여론으로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을 사고 싶은데 집이 너무 올랐잖아요. 근데 가장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그렇더라고요. 대출 규제가 되니까 정말 집을 갖고 싶어도 못 갖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책을 그대로 끌고 가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기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의 향배가 좀 전환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패러디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목이 더불어 부동산 어벤져스 이런 제목으로 올라온 패러디물인데 제가 제 모르겠던 일타 강사가 바로 여기 나온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디를 먼저 팔지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노영민 비서실장의 사진이 보이죠? 그러면서 순간의 선택이 1.9억을 좌우합니다. 그러면서 시세 차익 8.5억 원을 남겼다는 것, 8억 원 이상을 남겼다는 것이 표시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누구나 한 번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종원 전 민정수석 사진과 함께 남자는 잘 모르니까 2억 정도 더 올려서 팔아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가 오히려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집과 직을 바꿨다라는 것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인데요. 제가 전부 다 더 올려드린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고요. 그러면서 집값이 더 이상 안 오를 때까지 앞으로도 꾸준히 대책을 내놓을 테니 걱정 마세요. 물론 이제 패러디입니다. 이게 전부 다. 진짜 김현미 장관 했던 얘기가 아니라 패러디로 그렇게 이제 네티즌들이 지금 오히려 집값 더 오를 거다. 이런 아까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여론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패러디물인 거죠. 자, 김수현 전 정책수석 얘기가 나오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정치인의 말 듣지 말고 행동을 보세요. 그 다음 볼까요? 정치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나? 그럼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죠. 부동산 특히 재개발 투자는 종합예술이다 이러면서 관사 태클을 했고 정보력과 그다음에 대출로 인해서 또 전재산을 올인해서 사실 엄청나게 이제 시세 차익을 봤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옆에는 이제 김진애 의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다주택자들 이제 본인 스스로 다주택자인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라디오에서 한 얘기겠죠. 누가 뭐라 하든 어쩌다 됐다고 하면 된다. 본인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죠. 다주택 지금 현재 강남에 4주택을 갖고 있는데 강남에 3주택 그리고 인천에 아마 하나가 있을 텐데 어쩌다 된 거다 난 다주택자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이제 패러디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1심에서 시정을 선고받았던 손혜원 전 의원 목포는 항구가 아니라 근대 문화유산이 담긴 소중한 투자처다 이러면서 지인한테 좋은 투자처 다 공유하잖아요. 이런 이제 패러디 글이 같이 나와 있는 거고요. 밑에 보면 박애 정신으로 친지의 지인이 9채를 보유하게 됐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패러디가 이제 글이 나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해찬 대표가 최근에 이제 세종시 수도 이전 문제를 이제 강하게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서 서울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눈을 돌려라 이런 이제 패러디가 나와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이 패러디물.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이제 정말 악의적인 정치 공세다. 반대 측에서 예. 여권의 이제 주로 유명한 지도부와 인사들을 좀 비꼬고 있고 꼬집고 있다라고 폄훼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저 패러디를 보면서 어떤 의도로 누가 만들었든 상관없이 다수의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거나 실소를 터뜨리게 된다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일련의 상황을 쭉 지금 이제 우리가 훑어봤습니다만 상당히 날카롭게 꼬집고 있다. 수긍되는 대목들이 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정부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데 거긴 하나는 시그널과 청와대에 참여하고 있는 혹은 장차관으로 이번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행태와 정부의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 맞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정말 뼈아픈 거는 말 보지 말고 행동을 봐라. 사실은 대다수가 다주택자다. 또 강남에 뭐 똘똘한 한 채를 포함해서 가지고 있더라. 팔려고 내놨는데 사실은 비싸게 내놔서 팔리지 않더라. 그래서 아까 김조원 전 민정수석 얘기가 그 야당이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말인데 국민들이 공감이 되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직보다는 집을 택했다. 그러니까 호를 집택 김조원 선생 이렇게 붙여놨는데 바로 귀에 쏙 들어와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정말 청와대와 이 고위급들의 실책이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그널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줘왔던 것이고 앞으로는 이것이 일원화될 수 있을까? 정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여기에 뭐 이 청와대는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데 지금 뼈아픈 패러디의 대목들이라 아마 여당에서는 참 웃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뭐 뼈아픈 패러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너무나 이제 현실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좀 집어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좀 약간 관심 있게 본 것은 김조원 우리 전 민정수석과 관련해서는 남자는 모르니까 2억 정도 더 올려서 팔아도 되잖아요. 뭐 이 취지가 또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눈에 많이 드는 게 이제 떡상 김현미 선생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떡상이라는 용어가 이제 비트코인을 주식에서 갑자기 급등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 떡상이라는 걸 많이 쓰고 이건 신조어입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많은 신조어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도 사실은 이제까지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있던 떡상의 의미를 이제 부동산에 대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눈여겨보는 것이 이제 김진애 의원에 대해서인데 어쩌다 다주택자. 그리고 사실 뭐 변명하는데 그 이유가 아니고 그냥 어쩌다 다주택자가 누가 다주택자 물어보면 어쩌다 다주택자 됐다고 이 얘기하라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정치인들이 수없이 얘기하고 변명을 했지만 우리 국민이 바라보는 것은 그 변명 자체를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런 패러디물이 상당히 공감을 얻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조금 전 정부가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 지금 밑에 보시는 속보처럼 정세균 총리가 하루 새 2배 이상 늘어나서 서울 경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 따라 다시 이제 프로야구도 이제 관중이 들어갈 수 없고 또 많은 이제 제약들이 따르는 그런 2단계로 격상을 했다는 소식 새로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소정섭 부장님 그리고 김관수 변호사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한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연봉킹입니다. IT 업계 연봉킹, 택진형. 영상 보시죠. 택진이 형 밤샜어요? 일어나 일하고 있어요. 네, 평론가님 어제 이제 주요 기업들이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기업 수장들의 연봉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상반기 가장 연봉을 많이 받은 인물은 누구였나요? 가장 부러운 인물이죠. 어찌 보면 바로 NC소프트를 창업하고 지금까지 대표로 경영하고 있는 김택진 대표입니다. 그 얼마인가 봤더니 연봉은 아주 어마어마하진 않아요. 10억 원이 좀 넘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과가 나면 주로 CEO들은 성과에 따라서 상여급을 받습니다. 상여급이 122억 원.
122억 원이요? 그럼 이걸 합쳐보니까 연봉 10억에 130억 원이 훌쩍 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1년 동안. 근데 이게 이유가 있는 게 포스트 코로나의 영향이 게임 업체로는 아주 좋은 쪽으로 쏠렸습니다. 우리가 언택트 또는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온택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IT, 디지털 업계는 호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역시 이번에 그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을 동시에 출시했는데 게임 업계 순위가 1위, 2위예요. 그래서 그 성과의 결과 김택수 대표가 연봉 킹이 됐네요. 네. 네. 부럽습니다. 네, 이 자리에 최단비 변호사님, 그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평론가님. 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경제 핵심이 게임이다. 이런 말 있을 정도로 게임 업계 성장세가 엄청난 것 같아요. 예, 뭐 핵심까지는 아니겠지만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 많은 분들이 절박하게 심심하다 이래가지고 심심할 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전자오락이다 이러다 예. 보니까 이제 게임을 많이 하게 돼서 지금 지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대공황 이래 최대 경제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힘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게임 업체들은 줄줄이 지금 실적이 다 개선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엄청난 실적이 상여금으로 반영이 돼서 상여금만 100억대 이상이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이렇게 뭐 게임 업체뿐만 아니라 10대 그룹의 총수들의 3반기 연봉도 공개가 되는데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GS그룹 회장은 70억, 롯데그룹 회장은 62억, LG그룹 회장은 58억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빵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 허태수 GS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가장 많지만 저 보수에는 23년 10개월 동안에 퇴직금 51억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해서 가장 많은 보수이고요. 사실상 10대 그룹 중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것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입니다. 그래서 62억 8천만 원, 보수로서는 가장 많은데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왜 영원인가?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3월부터 이 무보수 원칙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무보수였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에도 4년째 무보수로서 보수 영원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예, 오너들은 뭐 그렇다 치고 평론가님. 전문 경영인 중, 그러니까 샐러리맨들이죠. 네네네. 그 중에 최고 연봉왕은 누군 거죠? 샐러리맨의 최고가 SK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이 조대식 수펙스 추구협의회 의장인데요. 예. 최태원 회장이 39억 원. 그런데 조대식 의장의 경우에는 46억 원을 넘게 받았습니다. 더 많이 받았네, 오너보다요? 이게 이제 상여급이 상여급이 더 들어오면서 예. 사실 올해 SK는 여러 가지 혁신을 했는데 투자형 지주회사로 변화시킨 공으로 상여급이 많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의 차석용 부회장도 오너보다 더 많은 상여급을 포함한 30억 원대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그룹의 그 오너죠. 네. 오너보다도 더 많이 연봉을 받은 직원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바로 그 삼시세끼로 유명한 나영석 PD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나영석 PD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도 연봉이 37억 2,500만 원인 것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 이번에도 오너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은 이제 PD가 됐습니다. 올해 받은 연봉이 10억 1,900만 원인데요. 이게 급여는 1억 3,900만 원인데 상여금이 8억 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상여금을 많이 받으면서 지금 오너 일가죠.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9억,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10억의 연봉보다도 더 많은, 그러니까 연봉 킹이 된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CJENM 같은 경우는 보수를 어떻게 산정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사업 부분의 매출과 영업 이익뿐만이 아니라 시청률과 화제성을 종합평가해서 상여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네. 하재근 평론가님, 오너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샐러리맨이 된 나영석 PD의 비결 뭔가요? 그러니까 좀 알고 비결이 싶은데요. 나영석 PD가 더 위험한 곳으로 옮긴 거죠. 굉장히 안전한 직장 KBS에 있었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엄청나게 성과급을 주는 민간회사로 옮긴 거죠. 근데 거기는 잘하면 성과급을 많이 주지만 못하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인데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했는데 나는 성과를 낼 수 있다. 자신감이 있었는지 CJ로 옮겨가지고 정말 꽃보다 할배, 삼시세끼, 윤식당 엄청난 히트작들을 내면서 2018년에 연봉이 37억 5천만 원이 나왔고 그중에 36억이 그 성과급이었고 올해도 10억 이상 받았는데
한알령만 해제가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성과급도 아마 중국으로 프로그램 수출하게 되면 그렇죠. 지금은 한알령 때문에 우리나라 나영석 PD 포맷을 중국이 약간 표절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알령이 해제가 되면 돈 주고 사서 이제 할 테니까 성과가 올라가면 연봉이 엄청나게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연봉 얘기를 하니까 살짝 속이 쓰리기도 하는데 연봉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한 랭킹의 키워드는 바로 애플84입니다. 애플84. 해명이 더 문제, 애플84.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네, 하재건 평론가님, 뭐 이제 방송 출연도 하고 웹툰 작가로 잘 알려진 기안84 씨 이야기인데, 여성 혐오 논란에 일었어요. 예, 기안84, 기안동에서 태어난, 84년에 태어났다고 해서 이제 기안84인데, 이분이 유명한 웹툰 작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 그린 웹툰의 여주인공 이름이 이제 봉지은인데 20대 취업 준비생인데 대기업에 들어간 거예요, 인턴으로.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타자조차도 뭐 독수리 타법으로 제대로 못 치는 거예요. 남성 직원한테 의존하고. 지금 나가는 영상이 그 내용이잖아요. 독수리 타법으로 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 20대 여성의 생존 무기는 애교라고 나오는데 결국 회사에서 정규직 직원이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회식 자리에 갔는데 회식 자리에서 조개를 배 위에 얹고 막 깨면서 이렇게 열심히 막 분위기를 띄우더니 정규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살 먹은 팀장이랑 사귀더라. 이런 식의 내용이 돼가지고 이게 인터넷상의 여성 혐오 코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여성이 능력도 없으면서 여성성을 내세워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남성들은 역차별당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여성 혐오 코드가 있는데 그게 그대로 웹툰으로 반영된 거 아니냐 논란이 터진 겁니다. 최다미 변호사님, 내용을 두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성 혐오다. 또 한편에서는 표현의 자유도 존중돼야 된다.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웹툰을 보거든요. 근데 저 웹툰을 처음 봤을 때 저도 좀 내용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기안84가 해명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해명을 듣고서라도 저 내용이 과연 기안84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 근데 이제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첫 번째로는 너무 여성에 대해서 혐오감을 조장한다는 내용이라는 거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여성이 굉장히 능력이 없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데에도 예를 들면 보고서를 쓰는데 이제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도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도와주면 받는 데에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 공부를 하려거나 이러한 노력도 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결국은 능력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취직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여성 혐오가 아니냐라는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반면에 표현의 자유가 아니냐. 특히 웹툰 같은 경우는 창작이 중요시되는 예술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해석의 여지가 있고 작가가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드러내면 결국은 작가의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한할 수가 있다. 이러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안84 씨 논란이 되자 이제 사과문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좀 같이 볼게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봉지은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귀여움으로 승부를 본다는 설정을 추가하면서 이런 사회를 개그스럽게 풍자할 수 있게 또 더 많이 고민하고 원고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아무래도 뭐 귀여움으로 승부를 본다는 설정 뭐 이 지점이었을 것 같아요. 일단 저 웹툰에서 봉지은 씨가 취직을 했을 때 굉장히 기뻐했어요. 내가 드디어 취직을 했구나. 내가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는구나. 라고 인턴이 된 겁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지 않고 저렇게 그냥 귀여움뿐만 아니라 그 앞에 애교 여러 가지 자신은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정규직이 돼야겠다라는 설정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기분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네티즌들 같은 경우에는 전 이럴 거라고 추측을 한다면 최근에 젊은이들이 취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과다 스펙이라고 할 정도까지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은 하나 없이 다른 예를 들면 애교나 귀여움으로 취직이 된다는 설정 자체가 풍자가 되는 것인가? 두 번째로는 특히 여성이라는 거예요. 여성은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러한 귀여움이나 애교만으로 특히 이제 상사와의 관계로, 그러니까 뭐 연애나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 자체가 여성에 대해서 너무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과는 했지만 그것이 과연 풍자로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더욱더 새로운 논란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근데 기안84 씨가 사과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비하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과를 하면서 기안84가 아니라 애플84다 뭐 이런 별명까지 생겼다고 하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왜 이게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를 여러 번 했다고, 그러니까 여성 혐오 사과, 외국인 노동자 비하 사과, 장애인 비하 사과, 여러 번 사과해서 사과84, 애플84 이렇게 별명까지 됐는데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 본인 스스로 어떠한 사회의식에 대한 어떤 진지한 성찰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예. 인터넷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코드, 차별 코드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찰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 개그 코드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 요번에도 기안84가 얼마나 성찰이 없는지가 요번에 또 사과했는데 사과 문구에 나타났는데 예. 이게 그나마 본인의 책임을 좀 면하려면 100% 상상입니다. 웃자고 한 그냥 상상의 개그 코드였습니다. 이래야 약간 그래도 이 변명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사회의 모습을 풍자하려고 했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바람에 예. 풍자하려고 했다는 것은 여기에 나타나는 여성은 귀여움으로 승부한다 이런 것들을 진짜 이 사회 현상이라고 기안84가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걸 풍자했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한 사과 때문에 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이래서 아마 기안84는 더 비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웹툰 연재 중지를 해라, 뭐 방송에서 하차해라 이런 요구들이 보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는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가 문제예요. 유명 방송인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데 편집 없이 또 나갔죠. 그리고 지금 하나는 만화가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웹툰이스트면서 유명 예능 방송인이 돼버렸는데 두 가지가 비호감의 상승작용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빠져라, 웹툰 연재 중단하라. 그러니까 네이버나 이제 방송사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신중하게 보겠습니다. 이런 입장인데 문제는 한 가지에 좀 집중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양쪽에다 무리가 돼버리다 보니까 본인도 비호감이 쌓이면 웹툰 작가로도 방송인으로도 활동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금 자신을 돌아보는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하평론가님. 아까 저희 게임 시장 엄청 커지고 있다 얘기했지만 사실 웹툰 시장도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보니까 웹툰은 심의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율 규제를 하고 있다. 이게 문제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네, 지금 우리나라 만화 산업이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다가 웹툰으로 살아나고 있거든요. 엄청 지금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리고 웹툰 한류가 터져서 해외로 좀 수출이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안에 문제되는 표현이 많은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계 자율 규제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많은데도 시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웹툰 자율규제위원회에서 뭐 알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웹툰의 내용을 하나하나 도덕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어떠한 권력기관이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건 그것대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뭐 연재 중단 뭐 청원 올라가고 이랬는데 이런 일로 연재가 중단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대로 살리되 그것에 대한 문제 있는 표현들은 권력기구가 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언론이 이렇게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그 업계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도록 그런 좀 공론장의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법마람이 정말 필요해 보이는데요.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